우리 한국의 2024년 4분기 성장률이 아주 충격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고작 0.1% 성장한 걸로 나왔거든요. 경제 관료들은 이게 비상계엄 때문이다 이렇게 비상계엄 탓만 하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민국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점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더 심해질 거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과연 우리나라 성장률 지금 어떻게 나왔냐 이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0.1% 성장 이게 왜 충격이었냐? 원래 전망치는 0.5%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2.2%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0.1%가 나오니까 한국의 2024년 1년 동안의 성장률이 고작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원래 한국은행은 5월 달만 해도 우리나라 성장률에 대해서 아주 장밋빛 전망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2024년에 무려 2.5% 성장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2.0% 굉장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은행이 항상 연초에는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높게 봤다가 연말에는 굉장히 성장률이 낮게 나오는 이 현상 매번 이렇게 한국은행이 틀리는 건 사실 한국은행 잘못보다도 정부가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은행이라면 그것까지 다 전망을 해서 전망치를 잘 내놓는 게 더 중요하겠지만 매번 한국은행은 연초에는 한국 경제가 매우 잘 성장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연말이 되면 아니네 하고 이렇게 수치가 수정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보면 매번 똑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2022년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는 성장률이 이렇게 좋아서 계속 성장 잘하겠는데 이렇게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4분기가 되면 2022년 4분기 마이너스 0.5%. 와, 충격적인 저성장이었죠. 근데 이게 또 반복됩니다. 23년에도 3분기까지는 성장률이 좋았어요. 근데 4분기에는 0.5%밖에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자, 사실 이때 수출이 좀 잘 됐거든요. 우리나라 내부적인 요인만 놓고 보면 4분기 때 훨씬 더 망가졌을 텐데 그나마 수출이 경제를 끌어올렸던 겁니다. 근데 이게 24년이 되면서 더욱더 심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1분기에는 1.3% 깜짝 성장을 했습니다. 와, 진짜 놀라운 성장이었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5월 달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2.5%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내놨던 거거든요. 그런데 웬걸 2분기 마이너스 0.2 그리고 3분기 4분기에도 0.1%밖에 성장을 하지 못하면서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결국 2024년에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왜 매번 이렇게 자꾸 연초엔 좋았다 연말에 나빠지고 연초엔 좋았다가 연말에 나빠지는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느냐? 정부가 그 교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을 키운 장본인 그게 바로 정부거든요. 자, 이번에 2025년에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 2025년을 보면 과거에 우리가 왜 항상 상반기에 좋다가 4분기에 경제가 망가지는지 이 원인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2025년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하는데 뭐가 역대 최고 수준이냐? 상반기에 예산을 가장 많이 때려 넣는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의 67%를 상반기에 다 쓰겠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33%밖에 남지 않죠. 그럼 상반기만 먹고 하반기에 굶어 죽겠다는 얘기인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걸 자랑이라고 내놓는 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지금까지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해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번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이렇게 상반기 집행을 늘리다 보니까 경기 변동의 이 폭이 훨씬 더 커진 겁니다. 원래 정부는 경기 변동폭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렇게 상반기에 몽땅 돈을 몰았으니까 상반기에 경제가 좋고 4분기에 망가지는 게 계속해서 반복돼 왔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말 해도 너무한 게 민생 경기 사업 85조 원은 상반기에 70%를 집행하고 이것도 모자라서 1분기에 40%를 집행하겠다고 이걸 자랑이라고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변동폭은 올해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상반기가 상대적으로 더 좋을 거고요. 하반기는 분명히 상대적으로 또 나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죠. 이렇게 급하게 돈을 쓰면 당연히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세출 항목들 제가 보기엔 하나하나 다 문제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만 파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소규모 관광단지를 육성하겠다. 그래서 지역 관광 인프라 대폭 확충을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자, 정부에서 지역 관광단지에다가 지금 돈을 때려 넣겠다는 겁니다. 1조 원 규모의 복합 해양 레저 관광 도시 사업에 2개를 선정해서 돈을 때려 넣겠다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지방 도시를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해서 대부분 실패했지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기가 오히려 힘들 정도거든요. 그리고 초반에 잠깐은 성공한 그런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인기가 떨어지는 경우도 지금까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급하게 또 1조 원을 이렇게 지방 관광지를 만들겠다고 인프라에 대폭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면 당연히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가 정말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급하게 서둘렀다가 쫄딱 망했던 사례가 바로 2005년 태백시가 O2 리조트에 투자한 건데, 여기에 무려 4,4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 MBC 보도 보세요. 건물이 텅텅 비었죠, 안쪽이. 그리고 이걸 스키장이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이 상황이 2005년부터 문제가 됐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이 O2 리조트를 한번 취재 간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 기사가 나온다는 건 여전히 O2 리조트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정부는 뭐 예산의 67%, 뭐 70%를 다 조기 집행하겠다, 서둘러라 이렇게 난리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중하게 결정될 리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면 할수록 돈 낭비가 될 확률도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관광지를 개발하려면 지자체의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지자체까지 동반부실화되기 때문에 이게 항상 우리나라의 지자체에 빚 부담을 엄청 안겨줘서 중앙정부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지방자치단체의 수장들은 자기 임기 동안 개발하면 그 개발하는 동안은 경제가 활성화되지만 그 다음은 나몰라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광지 개발이 대부분 쓸모없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그런 관광지들이 끊임없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지방에 지금 가보면 정말 쓸데없는 투자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이게 과연 합리적인 투자냐? 저는 진짜 묻고 싶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 700조 원을 AI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매번 실패했던 지역 관광지에나 돈을 때려 넣고 있는 이 상황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런 돈들 다 모아서 AI나 신산업에 투자를 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지. 만약에 쓸데없는 지자체의 사업들에 투자를 한다. 이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예산 낭비를 해왔는지 속이 타들어갈 지경입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한다고요? 왜 도대체 매번 이렇게 반복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정부가 내수 회복 대책의 주요 대책으로 내놓은 게 바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입니다. 어느 정도로 중국인들이 쉽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만드느냐? 중국인들에 대해서 한시 무비자 비자를 없애주겠대요. 자, 과연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면 대한민국 관광산업이 갑자기 나아질 수 있느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왜냐? 최근에 중국 경제가 워낙 어려워졌기 때문에 관광을 잘 가지도 않지만 관광을 간다 하더라도 예산을 엄청 줄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경제 제목을 보세요. 외국인 관광객 돈은 40%를 덜 썼다. 왜 이렇게 40%나 덜 썼냐? 유럽이나 미국의 관광객이 덜 쓴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주요 관광객인 중국인들이 워낙 우리나라에서 지갑을 안 열고 돈을 안 썼기 때문에 1인당 지출액이 40%나 줄어든 겁니다. 자, 이 아시아 경제의 소제목에도 나와 있죠. 최다 입국 중국인들의 소비가 감소하면서 1인당 평균 지출액이 원래 134만 원에서 81만 원으로 감소했다고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인 유치하는 게 과연 우리나라 내수 진작책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무비자를 실시함으로써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생긴다면 이게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고질적으로 조기 집행을 반복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 돈을 마구 때려 넣습니다. 그래서 항상 1분기, 2분기, 1분기, 3분기까지 성장률이 좋다가
그 다음에 후반으로 가면서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무너지는 게 계속해서 반복돼 왔는데 2025년 정부가 자랑스럽게 얘기했죠. 이번이 역대 최고로 상반기에 진짜 모조리 때려 넣는다. 그러면 하반기의 경제는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요 상당히 위축돼 있기 때문에 정부 지출에 아주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상반기만 때려 하는 건 결국 경기 변동성만 키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기 집행의 낭비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변동성만 키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조기 집행을 통해서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자, 조기 집행은 졸속 집행을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문제가 있죠. 각종 인프라 건설은 날씨도 중요한데 굳이 1, 2, 3월에 마구마구 조기 집행을 한다. 그러면 이 인프라 건설에 맞는 날씨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조기 집행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경기 변동폭이 커지게 되면 소비자들이 불안감으로 소비 심리가 크게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경기가 항상 평탄한 거하고 어느 쪽이 마음 놓고 소비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경기가 마구 이렇게 출렁거리면 소비를 꺼릴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이렇게 자꾸만 경기 변동폭을 키우는 방향으로 재정 지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속적으로 소비를 위축시키는 그런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 그러면 돈을 마구 당겨서 상반기에 다 쓰게 되죠. 그러면 하반기에 쓸 돈을 이렇게 당겨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원래 지방정부가 이자 수입도 있잖아요. 근데 매번 상반기에 돈을 쓰고 하반기에 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면 해마다 이자 수입이 감소하게 되는 그런 비효율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GRI 연구 논총 지방재정 신속 집행이 지역경제와 재정운용에 미치는 효과라는 이 논문을 보면 이렇게 반복적인 예산의 신속 집행이 결국 이자 수입을 감소시켜서 재정운용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콕 집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반기에 정부 곳간이 비게 되면 상반기에 전임 경제부총리가 곳간을 다 털털 털어먹고 떠났다. 야, 그리고 쓸 돈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 추경하자. 이런 목소리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이 비효율적인 예산이 자꾸만 늘어나는 이런 현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 추경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느냐? 원래 예산은요 1년 동안 신중하게 계획해서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되는데 추경으로 예산을 갑자기 마련하게 되면 급하게 돈을 쓰는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훨씬 더 커지고 돈 낭비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예산 조기 집행은 나쁜 점이 제가 보기엔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게 도대체 뭐냐. 매번 상반기가 되면 경제가 어렵대요. 근데 이게 한두 해가 아니라 몇 년을 계속해서 연거푸 그런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반기 경제는 매번 신경 쓰지 않고 매번 상반기에만 돈을 때려 넣는 이유가 진짜 상반기만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웠냐? 그게 아니라 사실은 장관들의 평균 임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한국의 장관들의 평균 임기는 13개월입니다. 상반기에 장관이었던 사람이 하반기에는 장관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나 큰 거죠. 그러니 매번 경제부총리들은 자기 임기 때 돈을 때려서 다 때려 박아서 자기 임기 때 경제가 좋았다는 말을 듣고 싶거든요. 자기 임기 때 무조건 돈을 때려 넣으면 경제가 좋아진 것 같은 착시 현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 조기 집행이라는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매년 경제부총리들은 핑계를 댔습니다. 상반기에 뭐 때문에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 하반기엔 좋아질 테니까 상반기에 돈을 때려 쓰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반기에 경제가 더 나빠진 적이 지금까지 매년 반복됐거든요. 이번에도 비상계엄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일시적으로 안 좋으니까 상반기에 돈을 때려 쓰겠다고 하지만 문제는 대외 여건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 하반기에 경제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왜냐? 트럼프가 이제 슬금슬금 관세 정책을 풀어놓는 시기는 취임하자마자가 아니라 이제 트럼프가 각 장관들을 임명하고 그리고 SES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국실장급까지 다 트럼프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한 다음에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관세 전쟁 그리고 환율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제가 보기엔 악재가 굉장히 많은데 오직 비상계엄 하나만의 핑계를 대고 역대 최대급으로 상반기에 돈을 풀었다면 이제
그 부작용은 지금 경제부총리가 물러난 다음일 가능성이 너무나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4분기에 깜짝 저성장을 하는 이 현상, 2025년이 훨씬 더 심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역대 최대 규모로 상반기에 모든 돈을 다 써버리고 나면 4분기에 쓸 돈이 없고, 그리고 무역전쟁은 트럼프가 취임한 다음에 통상 3개월에서 6개월쯤 뒤에 진짜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그 후폭풍이 올 연말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 경기 변동폭을 줄이는 게 더 맞는데, 상반기에 반짝 경기 좋아 보이게 이렇게 만들려고 상반기에 몽땅 몰아쓰게 되면 경기 변동폭이 훨씬 더 커져서 우리나라 경제의 불안정성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는 좀 더 단단하게 각오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종훈의 지식한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